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일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4.19 혁명의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왜 이런 정부에서 국민의 손에 권좌에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걸까요?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460억 원을 책정했다는데요.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투입된 예산과 비교하면 최소 2배는 더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말로만 4.19 혁명 정신 계승일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자전거? 서핑보드? 여보, 어떻게 다 들고 가? 새로 나온 익스트림 레저 하이엔드 모델 토레스 TX로 볼드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레저를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토레스 TX 출시기념 전트림 30일이내 품질 불만족 시 차량 교환 보장. 하이드아웃 콜라보 기념 한정 판티와 툴백 추첨 증정까지. 토레스 TX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생.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생.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봄철을 맞아서 산불이 많은데요. 산불 때마다 맹활약을 하는 산불 특공대가 있습니다. 잠시 후 119 산불 특수대응단 김병각 단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혁 방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에 3가지 제도 개혁안 중에서 두 번째였죠. 개방형 대선거구제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자, 그럼 오늘은 하나 남은 세 번째 선거제도 개혁안 말씀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4월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세 번째 방안인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긴데. 네. 예. 근데 뭐 또 이렇게 들어보면 또 뭐 별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 자꾸 들으면 됩니다. 현재 선거제도와 거의 유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선거구제인데 여기에다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열렸죠, 이 전원위원회. 자,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를 했는데 뭐 다양한 의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대잔치라는 비판도 있었고, 토론이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사실은 좀 합의를 도출하기가 뭐 어려웠지요. 네,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말처럼 이게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거대양당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그 개별 의원들이 당론을 거슬러 의견을 펼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의 당론의 결정적인 키는
대통령실이 지고 있는데 우리 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그나마 소통이 되는데 네.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가서 국민 통합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좀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예. 이와 함께 국회에서 전국민 대상 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서 기성 정치권을 압박하는 일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론의 결정적인 키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현재 현실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소통을 잘해야 될 텐데 네. 어쨌건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도 당정의 그러니까요. 원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신호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이건 뭐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도. 뭐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그러하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도부가 그렇게 적극적일 것 같지 않아서 좀 대통령실에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군요. 허 대표가. 예. 자,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에서 책임 있게 후속 논의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세 번째 선거제도 개혁안 바로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정당 투표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역구부터 보면요. 현재처럼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세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뭐 5명, 6명 뽑는 대선거구제 안 하고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그대로 한다. 네. 즉 지역구는 바뀌는 게 없는 제도입니다. 예. 예, 이렇게. 자,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소선거구제. 여기까지 뭐 다 아시겠고. 자, 여기다 이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만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선거제도 개혁 취지가 뭐 늘 뭐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 이거 개선하자. 그리고 사표 줄이자. 유권자 선택권 넓히자. 정치 양극화와 지역주의 구도 해소하자. 정치 다양성 넓히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 이걸로는 뭐 이런 목적 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개혁안 핵심은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예. 소선거구제 뒤에 붙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핵심인데요. 예. 그러니까 현행 제도를 그대로 하면은 실제 민심 지지율하고 그 정당이 얻은 의석수 간의 불일치가 심해집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경북의 국회의원 13명 전부 국민의힘인데 예. 의석률 100%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정당 득표율이 100%는 아니에요. 아니죠. 뭐 70%라 치면 이제 30%를 이제 초과로 얻은 건데 그렇죠.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연계하는 연동형으로 하면은 13석 가운데 3, 4석을 이제 뱉어내야 돼요.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본 3, 4석을 지지율만큼 못 얻어간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등이 이제 얻어가는 거죠. 이게 네. 연동형이에요. 민심 그대로 공정한 제도인데 예. 그러면 이 3, 4석을 어디선가 보충해야 됩니다. 그거를 비례대표에서 빼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 퍼센트가 정당 지지율보다 많다. 주 초과 의석이다 하면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거고요. 가져가는. 예. 지역구에서 당선된 비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적다. 즉 민심보다 손해봤다 하면은 그 손해분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예. 이것이 바로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당 득표율만큼 그만큼 가져가는 거 비례대표로 해서. 자, 이렇게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뭐 우리 TK도 마찬가지고 저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정 정당이 독점한 일당 독식 구조. 예, 이런 지역에서도 다른 정당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아니라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런데 선거제도 이름이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 권역별이란 말이 들어요. 권역별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 그러면 연동형 앞에 준자가 붙었는데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왜 연동형이 아니라 준자를 붙였냐면요. 예. 100% 연동형으로 하려면 현재 국회의원 숫자 300명 중에 지역구가 253이고 비례가 47석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53명의 지역구 결과를 조정하려면 비례대표가 한 100명 정도 돼야 예, 예.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47명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보상을 다 못 해줘요. 그렇죠. 예. 민주당, 정의당, 노사당 피해본 거를 보상을 못 해주기 때문에 예. 부분적으로 보상해 줄게. 그래서 준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는데 다 못 해주고 한 반만 뭐 해주겠다. 얼마 정도 해준다, 절반 정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47석인데 적어도 한 100석 정도는 있어야 그대로 연동해서 비례의석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역구 같은 네. 경우 경북처럼 네. 13대 빵이 나오면 네.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가 많아야 호남이나 영남이나 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가 어렵기 때문에 준자를 붙인 겁니다. 예. 자, 연동형을 100% 하려고 하니까 국회의원 전체 숫자 가운데 비례대표 숫자가 적어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준연동형 부분적으로만 연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아까 그 권역별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예. 여기서 이 권역별이란 말은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뽑는데 이거를 서울, 경기, 인천, 춘천, 호남 권역별로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또는 경북 지역 비례대표 명부가 별도로 작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균형인데요. 예. 현재 비례대표들 대부분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이 전국 단위다 보니까. 근데 권역별로 뽑으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출되는 게 있고 네. 뭐 지방 소멸과 같은 국가적인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도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나 호남처럼 특정 정당이 지역구를 싹쓸이한 지역에서 이제 다른 정당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비례대표로 뽑힐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를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뽑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뽑는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뭐 이렇게 6개 권역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이 방안이 17개 몇 가지 광역시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그건 있고. 확정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많은 안들은 이제 대구 경북으로 묶는 안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겠다. 전국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선거제도 개혁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장점 쭉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점 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취지는 좋은데요.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자 이게 비례대표로 그 소선거구제 폐단을 완화하겠다는데 예. 비례대표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예. 근데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비례대표를 늘릴 수가 없다면은 지역구를 줄이면 돼요. 지역구를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네, 예를 들어 지금 253대 47이 아니라 예. 200대 100, 뭐 2대 1 또는 225대 75, 3대 1 정도로 하면은 적어도. 이 조정 의석수가 확보되는데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도 싫어하고요. 또 인구가 적은 이제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선거구 합쳐야 되는데 지역구 줄인다면 이게 또 지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래서 보정 의석수 자체가 적어서 그런 비례성 확보가 쉽지가 않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 국회의원 수는 늘리되 그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대로 동결해서 늘리자. 예? 그래야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좀 축소가 될 테니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알면 알수록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손해라는 거를 알면 알수록 그런데 저 워낙 국민 여론이 반대가 심하니까 그 말도 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현재 숫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를 통해서 소선거구제 한계를 보완하려는 게 바로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조정할 비례대표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특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예.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3%를 넘기면 이제 47명 중에 비례대표 한두 석을 얻는데 예. 권역별로 하게 되면요. 전국 단위 기준과 권역 기준이 이중장벽이 생겨요. 그리고 권역으로 하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기준으로 지역구 비례 합치면 30석. 경북 같은 경우는 합치면 15석 정도 되는데 네. 300명 기준보다 47명보다 기준이 줄어드니까 지지율을 더 많이 얻어야 지역에서 비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석 얻을까 말까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대 양당의 정치 독과점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 취지가 이 정치 양극화, 양당제 폐단 개선하자인데 그렇죠. 이 정치 다양성을 높이자는 제도가 자세히 보니까 거대 양당들에게 더 유리해지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한두 석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비례대표로. 근데 소수 정당,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데서는 한 석도 얻기 어렵다. 그렇죠. 정의당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도에서 비례를 더 얻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게는 아주 좋죠. 네, 그렇죠. 네, 정의당이 가져가야 될 의석까지 민주당이 먹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권역별 연동형을 할 거면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많아야 되는데 이건 아까 또 도돌이표죠. 국민정서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현실에서 소선거구제 기반으로 정치 다양성 확보하는 거 전 장벽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아나운서님 제가 퀴즈를 내면은 퀴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 더 싫어할까요? 1번 비례대표 늘리자, 의원 숫자 늘리자. 2번 지역구를 넓히자,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어떤 걸 더 싫어하냐고요? 네. 1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숫자 늘리는 게 더 싫어하니까 그럼 차라리 전 지역구 넓히자. 선거구 넓혀서 국회의원을 넓게 부려먹자. 또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개방형 대선거구제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국민적 저항감이 낮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3번 방안을 주장하는 분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찬성 비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저 그분들에게 대놓고 싶어요. 과연 이 세부적으로 취지에 맞느냐. 그래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수 없다면은 이 3번 방안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좀 더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까지 해서 이제 1, 2, 3번 이 선거제도 개혁안 우리 집중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 허승규 대표 개인적으로 1, 2, 3번 중에 선호하는 게 있어요? 저는 1번, 3번 같은 경우 도농복합 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농촌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다. 농촌을 차별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1번은 빼야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비례 의석수가 많거나 지역구가 적어야 되는데 현재 비율을 가지고는 효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 맹점이 이쪽을 건드리면 저쪽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2번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개방형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개방형이 중요해요. 우리 국민들이 비례대표 불신이 높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해버리면은 비례대표 순번을 우리 국민들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 대선거구제를 하면은 비례성도 살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한 6명씩 뽑아버리면은 특정 정당이 독점 못합니다. 거기 이제 소수 정당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되면. 꼭 소수 정당이 아니더라도 2당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선거구 넓히면은 국회의원 힘들다는데 그럼 선거 문화가 바뀌는 거죠. 지금 전세 사기법이라든가 지금 국가 안보라든가 나라 전체를 집중해야 될 국회의원들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 시, 군, 읍면, 동네 의원처럼 국회의원들 활동해가지고 표받는 문화를 우리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번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 얼굴 자주 비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 안 오고 그런 나라 전체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큰일을 봐라. 그 현장이 우리 동네 꼭 아니에요. 국회 가서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 자치단체장도 있고요. 도의원, 시의원도 있고요. 동장님도 있고요. 동장님도 구의원도 다 있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이 자꾸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악수하면서 아유 얼굴 좀 자주 비춰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좀 저는 우리 안동시 네. 국회의원분 안동에 많이 안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네. 서울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게 그게 네.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그러면 시의원을 왜 뽑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동네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허승규의 청년 생각 함께했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나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장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인사하는 거 정말 힘들지 감사하단 말 정말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즐거운 MBC 상쾌한 MBC 언제나 우리 함께해 MBC FM for you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4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건조하고 바람 많은 계절이죠. 봄철을 맞아서 산불이 잦아서 걱정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때마다 출동해서 산불을 빠르게 진화하는 산불 특공대가 있습니다. 바로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인데요. 이 대응단의 김병각 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각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요 며칠은 뭐 큰 산불 소식이 없네요, 우리 지역에. 그렇죠? 예, 요즘에, 아무래도 요 근래 비가 좀 오니까 좀 조용한 편입니다. 아, 참 다행인데, 지난 몇 주 동안은 계속 산불이 너무 잦아서 우리 산불 특수 대응단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자, 119 산불 특수 대응단 지난 1월에 출범했네요. 자, 이 대응단 어떻게 해서 꾸려지게 된 조직이고 또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특수 대응단은 작년에 워낙 울진 산불을 겪고 나서 항공 대응 중심의 산불 진화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걸 느끼고 헬기가 출소한 야간에도 공백 없이 진화 가능한 전문 인력을 필요성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대응단은 산불을 진압하는 5개의 대응팀과 산불 대응팀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운영 지원팀 해서 총 6개의 팀으로 6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향후에 2026년까지 울진군에 새로운 정사를 짓고 훈련 시설 그리고 헬기 경납고 시설을 갖춰서 10,000리터를 담수할 수 있는 초대형 헬기를 도입하고 예. 항공 진화대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1월에 출범한 특수 대응단인데 이게 지금 사무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본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 봉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봉화에 있는 겁니까? 봉화 예. 우리나라에 봉화에 딱 한 곳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산불 대응단이 있습니다. 예, 5개 대응팀, 1개 운영 지원팀에서 6개 팀 6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인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총 62명이면 좀 예, 모자라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인력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5개 팀으로 운영하지만 24시간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그 교대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간에는 3개 팀, 야간에는 1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대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뭐 산불이 나면 면적이 워낙 넓고 광범위하게 불이 나다 보니까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선 들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제 대응 1단계나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 휴식을 하고 있는 비번자까지 동원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동안 산불 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신데요. 자,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대응단은 그 일선 소방서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은 그 중요 시설이나 민가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방어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은 그 중요 시설이나 민가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산불 그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임해서 24시간 출동 체제를 갖추고 있음으로 해서 그 빠른 초기 진화와 야간 진화율을 높이고 그 주부를 진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존재 이유인데요. 즉 그 산불 진행 방향의 하두의 양 날개 쪽을 진압하거나 방화선을 구축하여 더 이상의 화재 확산을 피해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그냥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끄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걸 끄는 건지 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산불 진화차가 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진화차 5대? 예, 5대를 보유하고 그 현장에 가면은 일선 소방서에 있는 물탱크 차라든가 그 펌프차 이런 도움을 받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물을 계속 이제 보충을 하고 그러면 호스를 연결해서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화대원이?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호스리를 깔아서 이렇게 500m, 1km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 호스 길이가 1km나 됩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호스를 연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그것도 참 호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무겁겠네요.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이제 1개 팀으로 해가 단독으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또 길이가 아주 먼 곳에서는 이제 팀 연합으로 이렇게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이거 참 얼마나 힘드실까 참 상상만 해도. 자, 지난 3일에 발생했었죠. 영주 산불 때도 밤새워서 이제 진화 작업을 펼치면서 빠른 진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예, 사실 그 영주 평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곳과는 한 3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 산불 출동 거리로 보면 엄청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빨리 도착한 상황이었고 도착했을 때 최초 상황은 이 정도면 한 어둡기 전에 진압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면서 바람의 방향을 타고 그 산불이 비화가 되면서 날아다니죠. 불이. 그래가 민가로 번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들이 밤새 그렇게 전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만의 역할은 아니었고요. 산림청과 시군에서 오신 진화 대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분들의 밤새 노력으로
헬기가 뜨는 일출 시간까지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줌으로 해서 예. 6일 오전 9시경에 주불 진화 완전히 빨리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밤새워서 계속해서 이제 산불 진화하신 건데 그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러니까 야간에는 산불 특수 대응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낮에는 뭐 저 헬기로 이렇게 끄는 게 가장 효과적일 테고 밤에는 헬기가 못 뜨니까. 이제 24시간 중에 이제 헬기 진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주간보다는 야간이 이제 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얼마나 이제 인력이 이제 그걸 잡아줌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확산을 막고 있는 게 중요하죠. 예.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임무실 테고. 자, 그리고요. 또 이 주불 진화 작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야간에 하다 보면 산에 또 깜깜할 거 아닙니까? 좀 상당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위험도가. 사실 엄청 위험하죠. 그렇죠.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뭐 강풍도 불고 농연, 그다음에 낙석이 떨어지고 그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불씨도 비산이 되고 예측하기 또 어려운 상황으로 진화 활동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요. 지난 1월 달에 저희 대원 중에도 출범하고 나서 첫 출동해서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그 우측팔에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석 달 지났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또 그날을 계기로 해서 현장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안전에 대해 많은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휘관의 입장으로 보면 안전을 강조하자니 진압이 사실 안 되고요. 또 진압을 우스시 하자니 안전이 무시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으로서 정말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인 것이 진짜 안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그 순간 판단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부상당한 그 대원 같은 경우는 뭐 신체적인 그 부상도 부상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겠네요. 이런 큰 부상을 당하고 나면 상당히 좀 공포심도 그렇습니다. 많이 들 것 같고. 아이고, 치료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산불 특수 대원단 이 대원들이 뭐 다 무슨 출신인지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인지 뭐 특수부대 출신들인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네요. 특수부대 출신은 아니고요. 일반 대원, 소방대원들입니다. 일반 소방대원들 출신.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기존에 하지 진압을 하시던 분들인데.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활동하던 그런 대원이었고, 그리고 또 산불 대응단이 출범하면서 또 희망자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대원분 중에 한 70% 정도가 희망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나이 제한은 한 50세 정도 되고요. 또 우리 대원들이 또 평균적으로 일선 소방서보다는 엄청 또 젊습니다. 한 36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특수부대원 못지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평소에도 그 체력 프로그램을 통해가 또 체력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이 얼마나 좋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평소에 그 체력 단련 어떤 훈련을 평소에 이렇게 시키세요? 그 대원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규정된 건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이제 장기전을 또 체력을 요하니까 이제 오래 달리기.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제 허리를 또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턱걸이. 또 푸시업 이런 위주로. 그런 위주로. 해가 측정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이 향상된
되었는가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체계적으로 뭐 차량이나 장비에 대한 조작 훈련 뭐 이런 거, 뭐 호스 뭐 전개 훈련 등등 이런 것도 뭐 많이 하시고 또 비수기라고 하나요? 뭐 6월부터 10월까지 산불 비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연 대회 뭐 이런 것도 하신다면서요? 예, 다양한 훈련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예,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요. 그 끝으로 이 산불 예방에 대해서 좀 당부 꼭 좀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사실 뭐 산불 예방은 뭐 많은 방법으로 홍보가 지금 되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그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취급 부주의 순이라고 하는데 그 산불 발생 원인자의 대부분이 산에서 학위를 취급하거나 담뱃불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걸 모르시는 분은 절대로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모르시지는 않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이 안 났으니까 그 본인들은 오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 괜찮겠지 하는 순간 산불 발생의 실화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또 사람은 산불은 그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을 하고 예.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그 기본적인 안전수칙 딱 기본만 지켜진다면 예. 산불도 그래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산불대응단은 그 산불로부터 살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119 산불 특수대응단의 김병각 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이슈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렇네요. 네. 자, 우선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확인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가 33.2%, 네. 부정평가는 64.7%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2배는 아닌데 예. 부정평가가 긍정에 2배 가까운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점에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가 30%대 초반, 예. 부정평가는 60%대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배 소장님이 만든 또 용어가 있죠. 대륙주라고. 예,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 이런 층들이 이제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대통령의. 이쪽도 뭐 많이 이탈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이탈되는 이유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때도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을 빠지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던 것이 대구, 경북인데 네,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 그리고 60대 주부층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 이른바 대륙주가 핵심 지지 기반인데 핵심 지지 기반이 빠질 때는 주로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사람과 관련된 파장, 최근에 홍준표 시장, 또 김기현 대표, 또 정광훈 목사, 또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 이런 발언들이 논란을 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정책의 차질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30%대 지지율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사람 문제 발생하면서 일부 조사에서는 20%대까지 내려간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양당의 지금 큰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최고위원들의 이 리스크, 특히나 뭐 김재원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이 다뤘고요.
네.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가 요즘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 역사관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교육받은 거 그대로를 이제 여기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4.3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김일성의 짓이다 이렇게 했고 JMS 네. 그 민주당을 비유해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됐고 오늘인가요? 어젠가 또 김구 선생이 뭐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 김구를 지금 남한에서 너무 미화하고 있다. 뭐 이런 또 망언을 또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태영호 의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과 또 MZ세대 그리고 무당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이 그냥 일반 개인이고 또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뭐 그러려니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응답자층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최고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누구도 이 발언에 대해서 특별하게 당 내에서 제지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게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도 따져 묻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김기현 대표가 뭔가 좀 기준을 세워서 이런 발언은 안 된다. 최고위원들한테 지금 대통령의 지지를 올려야 될 때다. 더군다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순방 효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쓴소리지만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당을 좀 더 생산성 있게 시너지 효과가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 원칙을 세우겠다. 법과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임 고문에서 이제 일단은 좀 끌어내렸고 며칠 전에. 네. 일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거 뭐 징계 있을 것이냐, 징계를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이냐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징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징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자체도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전이 되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홍준표 시장대로 우라통이 치밀어서 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하고 서로 간에 공방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지적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판이니까. 근데 뭔가 결과가 나오는 지적이고 토론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의 지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런 조직력을 발휘하면서 그 속에서 쓴소리도 있고 단소리도 있고 짠소리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융화되는 것이 이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체인데 국민들은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겁니다. 집권 여당도 그렇고 지금 잠시 뒤에 소개해드린 더불어민주당도 돈봉투 리스크로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소는 누가 키우노? 민생은 누가 챙기노? 이게 이제 국민들의 짜증과 반발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 돈봉투 이 사건 때문에 국민들 정말 정치 등 돌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 뭐 지금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당원권 정지 뭐 1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징계 수위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허한고객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적용 기준이 있고 적용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당원권 1년이 정지될 때의 기준은 뭔지, 그러면 6개월 정지될 때의 기준은 뭔지, 또는 당권 도전하려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운영이라는 거,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이 국민이 납득이 되고 지지층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K 지역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뭐 서문시장에 대통령이 와서 신경 써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또 프로야구 개막식 가서 폭포수 같은 뭐 돌직구를 던지면 그것도 반길만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내려와도 좋으니까 치고 안 던져도 좋으니까 국정 운영을 완전히 멋들어지게 하면 국민들은 그냥 일어서서 박수 칩니다. 그걸 이제 지지층들도 원하고 있고 그게 그걸 맞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재원 태영호 입장에서는 당원권 정지가 1년이 될 것이냐 6개월이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1년이 된다면 다음 총선에 못 나오게 되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 한미 정상회담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미국 국빈 방문 뭐 지지율에 뭐 어떤 효과 가져올까요? 뭐 짧게만 좀 짚어주시죠, 이거.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주 낮은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지금 여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불법 도감청에 대한 외교 관계자의 태도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가라앉기는 했다 하더라도 명쾌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갔을 때 적어도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지율을 보태줄 만한 평가를 해줄 정도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 경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또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고 우리 2차 전지 자동차 뭔가를 많이 챙겨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순순히 그걸 내주겠냐?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뉴스를 보면 미국은 자국 이익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임기 초반에는 한 3에서 5%의 순방효과가 많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조금 그 이전에 임기 1년 차의 역대 대통령, 다른 대통령보다는 조금 그 순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낮은 지지율을 탈피하고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미국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 현안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성과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 뭐 하나라도 두 개라도 더 가져온다면 더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국 이기주의가 너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다 보니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선의를 너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다 배제했잖아요. 미국 차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중국 퍼스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한미동맹 70주년이니까 많은 선물을 기꺼이 내놓겠지. 우리가 또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약화되었으니까 미국이 선물을 또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까지도 더 내놓겠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죠.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그래도 상당히 우리를 많이 배려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야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민주당 돈봉투 논란 일파만파 뭐 녹취록이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내용도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RN에서 찍은 뉴스핌의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은 앞서 있어요. 국민의힘이 35.6%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데 민주당 지지율은 45.7%나 됩니다. 약 한 10%포인트 민주당이 앞선 결과인데 이게 민주당이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한국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돈봉투 세 글자.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2021년 5월 달에 어떻게 그런 돈봉투로 어느 옛날의 정치도 아니고 지금 요즘 정치 새로 전환된 혁신된 정치에서 돈봉투가 웬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민주당 지지율도 10%포인트 앞서는 결과도 이거 상당히 스스로 만들어낸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특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중에서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거 안 된단 말이야 하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입니다. 가장 유가 조정의 비율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태도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오는 토요일 날 하겠다. 그때 모든 걸 밝혔는데 속속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제 그 공개되는 부분은 JTBC 방송에서도 그것이 검찰로부터 우리가 가져오거나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녹취록 내용은 상당히 이정근 또 이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도 맞죠.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분명하게 이정근 개인 차원의 일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명을 해야만 이 부담으로부터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안 될지도 그제서야 해명을 할 때라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이 부담이 되고 있는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